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박태균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전쟁이 왜 발발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북한이 남침을 한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어떤 전략적 실수를 했는가, 또 그걸 통해서 내전으로 시작된 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이 전쟁이 1951년 봄에는 끝났어야 되는 전쟁인데 왜 이 전쟁이 1953년까지 2년이나 더 계속됐는가,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준비한 두 번째 강연인데요. 주제는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입니다. 1951년 봄이 되면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거의 이 전투하는 그 전선 자체가 고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38선과 굉장히 유사한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이 되면서 남과 북으로 서로 밀리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 전선이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사실 이 순간에 저는 전쟁이 끝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저는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실제로 전쟁을 하던 사람들도 여기에서 더 전쟁이 크게 전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는 전쟁을 끝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1950년의 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51년 7월에 시작을 해서 53년 7월 말까지 2년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아마 정전협정을 맺은 국가들 중에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회담을 해서 맺은 게 우리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길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런 회담을 진행을 했어야 됐는가, 이거를 좀 먼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이 그 당시에 정전회담을 했던 회의록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회의를 했으면 저 정도의 회의록이 나왔는가라는 걸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3의제가 정전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전쟁을 중지하기로 이제 하는데, 이걸 합의를 하면 양쪽이 이 중지한 거를 어기지 않아야 평화 상태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어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초가 이렇게 군사분계선에서 지키다가 졸다가 갑자기 총을 발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나가는 동물이 있는데 이게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쐈다가 그게 상대편한테 날아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정전협정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건데, 상대방이 적대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이거를 감시를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냐,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또 한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두 사람하고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데 누가 그럼 이 갈등을 중재할 거냐 할 때 내 편이 할 거냐 네 편이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 편이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편이 해도 안 되고요. 제3자가 그걸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제3자를 누구로 할 거냐. 근데 이때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중립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로 그냥 구성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닌 북한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닌 제3의 세력으로 하면 되는데, 공산군 측에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을 해요. 소련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소련은 공식적으로 참전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인 게 저희가 일강에서 봤지만 김일성이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스탈린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협의할 때 스탈린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해요. 서부전선에서 먼저 시작을 해라. 마치 남한군이 먼저 북한군을 공격한 것 같이 상황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이건 소련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소련은 공군이 들어옵니다. 공군이 들어와서 사실 참전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참전을 했어요. 그 대신에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만 참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내려왔다가 미국하고 붙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미국도 사실 소련 공군이 일부 참전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더 언급을 안 했고요. 소련도 들어오지만 미국과 본격적으로 전투를 벌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심하는 조치들을 취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전을 감시하는데 소련이 감시하는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중국을 그냥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엔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몇 개월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요거 두 개 해가지고 한 7,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다 끝난 거고 이제 우리가 정전협정 맺으면 되겠지 했는데 의외의 복비용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의제입니다. 이 네 번째 의제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쟁 포로에 관한 처리 문제입니다. 사실 전쟁 포로 문제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쟁이 끝나면은요 무조건 송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들은 1949년에 제네바에서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한 거예요. 포로는 무조건 송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국제법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대로 하면 돼요. 문제는 이것대로 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기간처럼 18개월 11일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포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포로 수용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포로 수용소 안에 공산포로와 반공포로가 생겨요. 그러면서 포로 사이들 그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살인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혔는데 자기가 진짜 공산주의가 신념이라고 해서 공산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공산포로가 되는 거고요. 북한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됐던 사람들은 반공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격의 포로로 보면 안 된다 해서 양쪽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 갈등을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흑수선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반공포로와 공산포로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고, 요게 이제 그 반공포로들이 행진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공산군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깃발, 우리 국기를 들고 행진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공산포로가 아니다. 우리는 반공포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사실 이게 한국 전쟁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건데, 초반에 북한군이 갑자기 남침을 해가지고 남쪽의 대부분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남쪽에서 공산군에 들어올 사람들을 동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안에는 진짜 공산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내가 공산군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 일부고, 대부분의 사람들 이 증언을 들어보면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강당에 모아놓고 총을 든 군인들이 쫙 서 있고, 자 우리 인민군에 들어갈 사람 하면 몇 사람이 손들면 옆에 있다 눈치 보다가 총 들고 군인들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뭐 저요 하다 보면 그냥 자 우리 그럼 다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규정 자체가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무조건 송환을 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공산주의의 신념이 있으면 무조건 송환해서 북한 가면 돼요. 문제는 내가 신념도 없는데 북한이 남한을 점령을 했을 때 그냥 무대기로 하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인민군에 편입이 돼버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전쟁이 끝나니까 무조건 송환을 한다? 나는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도 없고요. 내 집은 남쪽에 있어요. 내 가족도 다 남쪽에 있어요. 내 학교도 남쪽에 있어요. 내 친구도 남쪽에 있어요. 송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미국 쪽에서
포로를 송환을 하면서 내걸었던 게 자의에 의한 송환이라는 규정을 내겁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가지 말자. 근데 공산군 쪽에서 무조건 반대해요. 그건 국제법을 어긴 거다. 여기도 아이러니가 있는 게 사실은 제네바 협정에 그 당시에 중국하고 북한이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 협정에 서명을 안 한 나라가 제네바 협정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공산군하고 유엔군의 포로의 수가 10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공산군이 잡은 유엔군 포로의 숫자가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잡은 공산군의 포로가 13만 명이에요. 그럼 이제 무조건 송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군은 13만 명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남한군은 11,000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남쪽에서 주장을 하고 유엔군에서 주장을 하는 게 북한 방송에서 북한에 잡힌 유엔군과 한국군 포로가 5만 명이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를 교환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포로 명부를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명부를 교환했는데 11,000명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 니네 5만 명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11,000명밖에 안 되냐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 쪽이 우리는 5만 명이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린 11,000명이야.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도 다 안 보내. 가기 싫은 사람은 안 보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이제 또 꼬투리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럼 가고 싶은 사람하고 가기 싫은 사람을 누가 그걸 구분할 거냐? 우리가 구분하겠다. 북한이 남한에 와서 포로들을 데려놓고 신문에서 그럼 이제 신문을 그렇게 하겠죠. 너 안 가고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가서 잘 살래? 이러겠죠. 그러면 다 간다 그러지. 그게 어떻게 자의에 의한 송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니네도 똑같지 않냐. 그럼 우리가 제3자를 데려와서 하자. 근데 이게 굉장히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중국의 문제입니다. 아마 오른쪽 사진 다 아실 겁니다. 중국의 혁명 지도자 마오쩌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오쩌둥의 아들이 있습니다. 마오쩌둥이요, 아들을 보내요. 한국 전쟁에 동원을 해서 가는데 너는 아들을 안 보내고 일반 사람들 다 보내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도 하나 있지만 마오쩌둥한테 더 중요했던 거는 그 당시에 중국군의 이름이요, 중국 인민군이 아닙니다. 중국 자원군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그냥 정부 차원에서 파견한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 되니까 북한이 우리 혁명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줬다. 우리도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이게 중국 인민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가 북한을 돕자고 한다. 그래서 간다. 그래서 영어로도 중국군은 피플스 아미가 아닙니다. 발룬테리 아미입니다. 그래서 CVA라고 해요. Chinese Voluntary Army. 자원해서 갔다. 근데 이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이 폭격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이 아들의 묘가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또 그 아래 사진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아들의 묘에 헌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저런 이제 쇼를 보이는 건데, 문제는 중국군 포로 중에 우리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만으로 가겠다고 하는 포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까지 지금 가가지고 죽었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자원군이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에 내전을 할 때 공산당의 반대편에 있었던 국민당 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국군에 편입됐다가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랬다가 포로가 되니까 나는 본토로 안 가. 나는 국민당이 있는 대만으로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거짓말한 게 천하에 다 폭로가 되는 게 아니냐. 또 하나는 만약에 중국이 참전을 했다가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메가더 장군이 생각했던 것처럼 미군한테 판판이 졌다면 아마 중국이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을 했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혁명한 직후에 보상금을 준다? 이거는 중국 혁명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군이 들어올 때도 중국 공산당의 많은 지도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유일하게 마오쩌둥하고 이 사령관으로 오는 펑더후이라고 하는 그 사령관만이 찬성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합리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게 아니야, 지금 인민들이 가겠다고 한 거야 하고 자원군으로 보냈는데, 이것까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끝까지 우리는 이거는 합의할 수 없다라고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포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길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중국도 야, 이게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또 북한도 이제 전선이 고착되고 나니까 계속해서 와서 폭격 당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군인이 죽고 너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 전쟁을 더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겠구나,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발목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스탈린입니다. 아까 제가 1강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탈린이 왜 안보리에 소련의 대표가 안보리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 그때 이제 스탈린의 생각은 소련군 대표가 안 들어가고 유엔군이 미국 주도로 조직이 돼서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미국을 아시아에 붙잡아두고 우리는 유럽에서 유리한 위치를 갈 거다. 근데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한반도에 미국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련은 중국이 혁명을 해서 좋기는 한데 저게 호락호락한 친구가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소련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까지도 뺏기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중국도 잡아놓자. 스탈린이 끝까지 합의하는 걸 반대합니다. 왜 53년에 정전협정을 맺을 수가 있었느냐? 스탈린이 죽어요. 53년 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반대하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협정을 맺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한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게릴라 투쟁을 한 겁니다. 게릴라들이 살기 위해서 보급 투쟁이라는 걸 하는데 그 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1950년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정전 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그 활동들이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정전협정 이후까지도 그 게릴라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양민학살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인공기. 그러니까 낮에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키지만 밤이 되면은 게릴라들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그 민가에서 밥을 안 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가져가는데 낮에 또 한국군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인이 들어가서 니네 게릴라들 도와줬지, 밥 줬지, 이러면서 이제 게릴라 토벌 과정에서 학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연이라는 과정이 사실 너무나 지옥 같은 과정들이 전선에서뿐만 아니라 후방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후방에서의 전쟁을 제가 또 하나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대전은요, 무기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전선에서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후방에서도 많이 죽습니다. 근데 한국전쟁 때는 후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토벌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그게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도 저는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토벌 과정에서 토벌하는 쪽에 편에 섰던 사람과 그 토벌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사이에 앙금이라는 게 사실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끝나야 될 전쟁이 끝나지 않고 2년을 더 끌면서 이렇게 오래 간 건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지리산 주변에 있는 지역, 거창, 함양 이런 지역에서 빨치산을 토벌한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억울하게 민간인들이 죽은 거예요.
문제는 이제 특히 여성, 노인, 아이들까지도 집단으로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 당시 국회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피난 수도라고 해서 부산에 국회 정부가 다 있었어요.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그 지역 가서 조사를 하자. 근데 조사단이 파견이 됐는데 중간에 게릴라들이 습격을 해요. 조사를 못 해요. 알고 봤더니 습격한 게 게릴라가 아니고요. 한국군이 게릴라로 변장을 하고 습격을 한 거예요. 조사 못 하라고 하게. 그래서 이제 책임자에 대한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우리는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 개헌을 하겠다. 내각제로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각제로 개헌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나는 내가 나라의 국부인데 내가 최고 지도자인데 내각제가 되면 국무총리가 실권을 갖게 되고 대통령은 실권이 없잖아요. 나는 이런 개헌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내각제 개헌한 국회의원들을 통째로 체포를 해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출근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해가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내각제 이런 거 말도 안 돼 하면서 대통령은 또 대통령대로 직선제 개헌안을 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저희가 이 재헌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을 국회가 뽑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처음에 미군정이 헌법 초안을 만들면서 대통령제라는 게 의원 내각제보다는 더 적합할 수 있지만 대통령 일인한테 너무 권력이 집중이 되면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해놨는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같은 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국회가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승만을 뽑지 않겠다. 내각제로 바꾸겠다. 그럼 이제 이거 그대로 두면 이승만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자고 개헌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개헌안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의원 내각제로 가겠다고 해서 의원 내각제 개헌안을 낸 거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걸 국민이 직접 뽑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개헌을 낸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민주화 시대를 얘기를 하면 87년에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국민 직선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지금 다른 의미예요. 52년의 직선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더 하겠다라는 의미의 직선제입니다. 두 개가 냈는데 이게 이제 대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통과되려면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안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국제간첩단 사건이라는 데다가 엮어가지고 출근하는 버스를 그냥 통째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국회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발췌 개헌안이라는 걸 통과를 시켜요.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부산의 깡패들을 또 동원을 합니다. 따뻘떼라고 하는데요. 근데 부산 근처에 또 공비들이 출연을 해요. 이건 사실은 부산 근처에 공비가 있을 수가 없는데 공비가 출연해요. 그러니까 부산에다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사실 지금 전선이 부산에서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도 도대체 지금 전선은 저 멀리에 있는데 부산에서 왜 계엄령을 선포하느냐라고 항의를 할 정도로 이유가 없는데 계엄령을 선포를 해요. 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영국과 캐나다에서 왔던 유엔군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러 왔다. 근데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국회가 하는 걸 못하게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산 간첩이라고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어야 되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되니까 미국 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물론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문서들을 보면 만약에 그런 쿠데타가 실행됐을 경우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릴 것이다. 특히 거기에 미국이 개입했다라고 할 때는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쿠데타 계획은 결국 실행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 정치 파동 자체는 당시에 유엔군들한테 도대체 이 전쟁에 내가 왜 참여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후방 전쟁의 하나로 진행됐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시기에 중요했던 사건이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들을 잡아놨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공산포로하고 방공포로가 서로 나뉘어진 거예요. 서로 간에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면 한쪽 포로가 죽어 있어요. 전날 죽여버린 거예요. 반대쪽에서 와가지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서로 이게 격해지니까 포로 수용소장이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들어갔다가 포로 수용소장이 포로의 포로가 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개판이 된 거죠. 거기 자체가. 나중에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사실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이 방공포로하고 공산포로 간에 서로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1953년 6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공포를 석방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1953년에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 공화당 소속이에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이 전쟁을 할 때 그래요. 미국에서 이 개입을 하거나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는 야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국민들도 다 찬성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전사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상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우리나라의 재정에 군사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정이라는 거는 딱 그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군사비가 커지면 다른 부분 재정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전쟁 빨리 끝내겠다. 우리 지금 한반도에 가 있는 미군들 빨리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고 나와서 정전을 위한 협상을 빨리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 공산군 측에 막 협박을 해요. 니네 정전협정 빨리 동의 안 하면 우리 핵무기 쓰겠다. 뭐 이런 협박도 하고 또 이승만 정부에도 우리 빨리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압력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안 된다. 우리는 공산군 특히 중국군이 다 나갈 때까지는 우리는 협정에 맺을 수가 없다. 동의할 수가 없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사실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이 아니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엔이 미국이 중심이 돼서 유엔군이 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정부라는 정부 자체가 없어졌을 텐데 우리가 도와줘서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빨리 정전협정을 맺자고 하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는 미국의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건데 이걸 반대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너 조건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는 동의를 할 수가 있다. 이제 미국 쪽에서 고심을 하다가 오케이 맺자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다가 상호 방위 조약 맺는다. 근데 이제 조건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상호 방위 조약의 수준을 나토하고 일본하고 맺은 것보다는 조금 느슨한 형태. 그러니까 이게 독일하고 일본, 나토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항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방위 조약은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군이 자동 개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입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거는 자동 개입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전협정을 맺기 전에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된다. 세 번째는 중국군이 한반도로부터 다 철퇴를 해야만 나가야만 정전협정을 맺겠다. 미국이 곤란한 거예요. 일단 상호방위조약은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동 개입 조항을 하게 되면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북쪽으로 진격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이 북진 통일 정책입니다.
북한으로 올라가서 통일을 하겠다 해서 이거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안 계시니까 우리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쪽으로 올라가겠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올라가 버리면 미군이 또 대거 와야 돼요. 근데 아이젠하워는 약속했잖아요. 국민들한테 우리 이제 전쟁 끝내겠다. 근데 또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자동 개입 안 된다. 두 번째, 상호방위 조약은 맺는데 만약에 정전협정을 맺기 전에 이걸 맺어버리면 중국하고 북한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정전협정이 두 가지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하나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갈 때 이건 폐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평화협정으로 가야 돼요. 또 하나가 한반도에 있는 외국군의 철수 문제입니다. 근데 중국군은 나가라고 하고 미군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전협정을 또 빨리 못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게 이제 답답하는 시점인데 갑자기 방공포를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애국자고 이걸 통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맺어졌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료 속에 나타나요. 이미 미국은 제안을 했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이상을 원했고, 이런 상황에서 방공포로 석방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공포로 석방을 한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요. 친서를 보냅니다. 자기는 이 사태를 묵과할 수가 없다.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 재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차관보를 특사로 파견해서 이승만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정전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이 사건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젠하워 대통령 뭐 일회성으로 그냥 화를 내고 끝내고 다 무마되고 이게 아닙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방공포로 석방 이후에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단 한 채라도 친서를 안 보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신뢰가 사라진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한국 안 옵니다. 4.19 혁명 이후가 돼서야 잠깐 옵니다. 제가 한미관계를 공부하면서 좀 깜짝 놀란 건데 72년에 주한미국 대사가 하비브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하비브라는 분이 미국의 국무장관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에 보면 첫 문장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과 미국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주한미국 대사 우리는 하루도 그냥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건 사실 하나도 못 얻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미군의 자동 개입 그거 없습니다. 조항 없어요. 그 다음에 정전협정을 맺기 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된다? 아닙니다. 10월 달에 맺습니다. 7월에 정전협정을 하고 10월 달에 맺는데 그것도 10월 달에 맺는 건 가조약이에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거는 1954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의사록이라는 거를 체결한 다음부터 효력을 얻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합의의사록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 대가로 한국군의 유지비를 미국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나서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불신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상호 방위 조약과 또 이 방공포로 석방 이 부분은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저는 우리가 한미 관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의 기원으로서 저는 이 방공포로 석방 문제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남쪽에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후방에서의 전쟁은 남쪽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북쪽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사진이요. 왼쪽에 있는 사람 다 아시겠죠? 하얀 옷 입은 사람, 지금 있는 사람의 할아버지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제가 1강에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던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인 박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박헌영의 세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48년에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분단 정부가 수립되니까 박헌영은 북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부수상을 해요. 그러니까 2인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김일성하고 이런 관계를 하고 여기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김일성이 보기에는 눈의 가시예요. 내가 북한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남쪽에서 올라온 박헌영이 남쪽 공산주의자들을 데리고선 자기가 2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 제거할 명분이 생겼어요. 네가 전쟁에 책임이 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박헌영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박헌영을 비롯해가지고 남쪽에서 올라간 공산주의자들을 숙청을 합니다. 이게 52년 12월입니다. 시작 자체는 동아국 전복 음모 사건이라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을 비롯해서 남쪽에서 올라간 남조선 노동당 사람들이 김일성을 제거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헌영이 미제 간첩이 돼요. 미제 간첩 사건으로 바뀝니다. 재판이. 이런 재판이요, 남쪽에도 좀 있었지만 북쪽에 굉장히 많이 황당한 일이죠. 무슨 공산당의 책임 비서가 미제 간첩이에요. 그 밑에 있는 뭐 조직부장 이런 사람이 모르겠는데 제일 책임자가 미제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과정을 통해서 김일성이 자기 권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몇 년 지나서 정전협정 맺고 몇 년 지나서 56년에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서요, 중국과 손을 잡고 있던 연안파들을 또 제거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1인 권력 체제를 굉장히 굳건하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 남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를 만듭니다. 국민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신문도 많지 않고 아는 정치인도 별로 없어요. 또 유명한 정치인들 죽거나 납북됐어요. 김구 선생 49년에 죽었죠. 암살당했습니다. 암두이한테. 김규식 전쟁 기간에 납북됩니다. 북쪽으로 끌려가다가 중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면, 직선제하면 뻔한 거예요. 이승만은 대통령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문맹률이 높은데 누가 기호 1번 차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기호 1번이에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강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김일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 기간을 통해서 반대파들을 숙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거죠. 결국 저희가 이 전쟁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누가 승리한 전쟁인가? 사실 정전협정으로 끝났고요. 전쟁협정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전협정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이 정전협정은 지금 그 조항들이 다 지금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예컨대 이제 그 조항 중에 중요한 게 13조에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있는 무기를 외부로부터 더 발전된 무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군비 경쟁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1957년에 무효화됩니다. 무효화가 되고 북한 쪽에는 더 발전된 미극기가 소련으로부터 도입이 되고요. 남쪽에는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기들이 더 고양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걸 배치를 양쪽에서 하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이건 전쟁 방어다, 공격이 아니고 상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무기로 보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이 불구덩이들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거고, 또
이 정전협정을 하면서 서해에 있는 선, 바다 위의 선을 긋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빨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빨리 정전협정을 맺자라고 해서 하려고 봤더니 서해안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서해에 있는 모든 섬들은 지금 유엔군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섬들하고 북한하고 육지하고 이거를 긋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지금도 서해 5도에 가면은요 눈으로 보여요, 북한 쪽이.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적으로 저희가 보통 영해라고 하면은 뭐 12해리 같은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바다다. 근데 12해리를 그어버리면 상대방의 섬까지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논의하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 쪽에서 북한하고 중국이 합의를 한 거예요. 일단 정전협정 맺고 그 다음에 우리 재합의하자.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재합의가 안 됐어요. 물론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때 북한이 사실은 이 선을 원래 그었던 지금 이 NLL이라고 하는 이 선을 인정을 했고요. 또 2007년에 14합의 때도 북한 쪽에서 이 선을 합의를 했어요. 문제는 두 합의가 지금 다 무효화돼 있어요. 아직도 사실은 서해상에는 어떤 것이 정말 군사분계선인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010년에 일어났던 이 유명한 사건들이 기본 원인이 사실은 정전협정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저희가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한테도 또 이런 불안을 계속 안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상황이 이러면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대체 누가 승리한 전쟁인가 이건 따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책임이 있는 전쟁이지 승리한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전략적 실패를 했는가, 얼마나 잘못 계산했는가, 이건 실패한 전쟁이지 누가 승리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승리한 전쟁이라는 질문보다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전쟁인가, 이걸로 가야 되는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요. 왜냐? 여기 있는 4개 나라 중에 이 4나라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의 제일 중요한 참전국인데 어떤 나라도 자기가 졌다는 얘기를 안 해요. 다 이겼대요. 유일하게 미국 정부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목적을 달성한 나라는 제가 보기엔 중국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중국이 들어온 거는 미국이 북한을 다 점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도하에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다 점령을 하게 되면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선 근처에 군사기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한테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대만으로부터의 공격 가능성도 있지만 한반도와의 경계선으로부터 공격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는다고 들어왔고 결국은 그건 달성을 했죠. 그러나 중국마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쟁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자유세계와 문을 못 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혁명의 과정이나 발전의 과정이라는 게 30년 동안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처음에는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왔죠. 근데 목적이 바뀌어요. 38선을 넘어가는 순간 한반도 전체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겠다는 목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보면 미국도 목적 달성을 못했어요.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도 북한을 막는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대한민국 군대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중국군 참전으로 목적을 못 이루죠.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죠. 북한은 뭐 맨날 이 전쟁이 뭐 민족 해방 전쟁이고 뭐 조국 보위 전쟁이고 하는데요. 미군이 뭐 남한군하고 해가지고 먼저 북한을 공격했다?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 미군이 없어요. 시작할 때. 왜냐하면 그때 남아있는 거는 미군이 다 나가고 몇백 명의 미국의 군사 고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친다라는 것 자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해서 뭐 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의 뭐 전쟁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보위했다. 이건 뭐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이기지 못한 전쟁인데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일본과 독일이 재무장을 했다.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승리한 게 아니냐. 근데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독일과 일본보다도 더 중요한 걸 얻은 건 대만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대만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공산당이 혁명을 한 다음에 대만의 국민당을 미국이 아무리 도와줘도 이게 희망이 없어요. 너무나 부정부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직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대만에 있는 미국 대사를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남침을 한 거예요. 트루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취한 정책은 한국에 미군을 파병한 게 아니고요, 대만 해협에다가 제7함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리고 대만을 다시 미국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다 압력을 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측면에서 보면 대만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사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중국이 밀고 내려왔으면 대만은 금방 중국 땅이 돼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막아준 거죠. 또 일본도 한국 전쟁 때 전쟁 특수로 경제 부흥을 이뤘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사실 그거는 그들이 의도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가장 돈독히 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1960년까지 절대 권력을 누렸고요, 한 사람은 94년에 죽을 때까지 절대 권력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이렇게 쉽게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들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전쟁은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고, 이득은 자기들이 다 보고,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또 전방에 있었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은 그럼 뭐냐? 그건 사실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앞에다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다 총알바지를 한 거예요. 이런 전쟁을 우리가 또 해야 되겠는가? 제가 정전협정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우리가 이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명한 부분을 보세요. 서명을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을 해요. 한반도에 굉장히 특수한 문제예요. 유엔은요 3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유엔이 갈등을 중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엔이 3자가 아니고요, 당사자로 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서 유엔이 중재자 역할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누가 중재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북한핵 문제가 안 풀리죠. 이러니까 다른 나라는 문제가 있으면 유엔 대표가 가고 뭐 유엔 사무총장이 가고, 북한은 유엔 사무총장 안 받아요. 왜? 지금 이 정전협정에 보면 우리 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 적인데 왜 그걸 받겠어요?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정전협정 조항 내에 있는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다면 저는 이 전쟁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사실 정신적 피해, 또 군사비가 무한하게 늘어날 겁니다. 군사비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교육비, 복지비 줄어들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현상을 갈 것이냐. 결국 이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했던 것들은 빨리 우리가 종식을 시켜야만 우리 후손들한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겠죠. 결국 제가 이 강의를 쭉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잘못된 교훈은 없는 이만 못하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던 건 상대에 대한 적대감만 키워왔어요. 북한도 똑같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라는 거죠. 다들 이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오로지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만
자기의 이득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태균이었습니다.